안녕하세요. 매일 듣기만 하던 이 채널에 제가 직접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에게도 엄청나게 통쾌하게 복수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자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당뇨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는 시위를 하시다가 최루탄을 눈에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셨지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엄마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차별도 많이 당하고 애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니네 엄마는 애꾸놀이래. 야, 니네 엄마는 실명되었다는 거, 그거 진짜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니네 엄마 눈 안 보여서 장애인이래. 그래서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랜다. 라고 하면서 애들은 저를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장애가 없는 저에게도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데 장애가 있는 엄마는 얼마나 현실에서 차별을 받고 힘들게 사셨을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해서 저는 엄마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 하시고 사실상 저희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어린 저는 내가 반드시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 맛있는 거 사주고 애들이 나 못 놀리게 만들어야지 라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고요. 나쁜 놈들이 더 잘 산다는데 저는 그 말이 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놀린 애들은 부잣집 애들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항상 사람들에게 이쁨 받고 그러니까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쁨 받고 집안이 잘 살고 부모님이 잘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저지르는 행동이 다 무마되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나도 싫어서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독 가난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분에 대해 놀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대학생 때도 어떤 애가 저보고 너는 가난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전액 장학금 국가장학재단에서 주지 않니? 와, 이런 거 보면 진짜 부럽다니까. 나도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싶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네 가난이 부럽다. 나도 가난뱅이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저를 대놓고 망신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친구와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나를 무안주고 내가 가난한 게 마치 등록금을 얻기 위해 가난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되게 기분 나빠. 네가 가난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가난이 많은 고통을 주는지 너는 감히 상상도 못할 거야. 알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애와 연을 끊었지요. 그런데 초, 중, 고,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는 애들과 연을 끊는 것은 쉬웠어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렇다 보니 저를 무시하거나 저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대들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다친 채로 살고 있을 무렵 제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가난하고 장애인 엄마를 두고 있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자기가 사회적 소외계층에 신경 쓰고 항상 주변에서 소외된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나는 자기만 보면은 뭐랄까 존경과 경외의 감정이 들거든. 그래서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기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남자가 너무나도 좋아지고 어느새 부족하고 결핍투성이인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3년간의 교제 끝에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지요. 자기야,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그치.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느라 아직 모아둔 돈이 많이 없어서. 뭐 어때? 사랑하는 마음과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아. 알겠지? 양가 부모님한테 말해야겠다. 라고 남친이 말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그 남자는 되게 잘 사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게 말해주는 남자다. 그래서 나 그 사람이랑 진실되게 남은 인생을 함께 하려고. 그래, 우리 가을이가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자라주고 이렇게 마음에 맞는 짝도 찾게 되고 엄마는 그저 우리 가을이에게 너무 고마울 뿐이야. 정말로. 하면서 저의 손을 잡고 제 결혼에 대한 결정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빠네 집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사업을 하셔서 돈을 왕년에 많이 벌어두신 아버님이 굉장히 기득권적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었고 또 약간 사람들 사이에 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장애인 가족을 두고 가난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아버님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준석이 너는 너랑 수준 맞는 애를 만나야 하지 않겠니? 아빠는 그게 걸린다. 결핍이 있는 애들은 나중에 시간이 흐를 때 그게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 제발 아빠 말 듣고 이 결혼 다시 생각해라, 어? 그렇게 가난한 애랑 결혼하면 힘들어서 어쩌려고 그러니? 결혼은 집안까지 봐야 하는 거야. 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빠가 말해주는 거고. 아빠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내 동생 수진이도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 안 그래? 수진이 아스퍼스 증후군, 자폐증 가지고 있으면서 아빠가 왜 장애 있는 가족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해? 그렇게 아빠가 말하는 거는 나 이해할 수 없어. 장애 가족을 욕하는 거는 수진이를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돈은 내가 버니까 가난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녀도 돈 잘 벌어. 라고 한 겁니다. 네, 사실 남친의 여동생은 남친과는 띠동갑이 훨씬 넘는 아이였어요. 아주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무래도 노산이다 보니까 몸이 아픈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였지요. 장애우였어요. 흔히들 말하는 자폐성 아이요.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어머님이랑 작은 교육시설에서 살고 3번 정도 본가에 내려와서 아버님이랑 이제 같이 함께 사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버님은 그런 자신의 막내딸이 안쓰러우면서도 약간은 숨기고 싶고 그러셨나 봐요. 체면을 조금 더 중시하는 분이라서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던 제 남편이 아버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상 아버님은 할 말이 없어진 거고 결국 결혼 승낙을 하게 된 거였어요. 아무래도 저로서는 시댁에서 나를 아니 꼽게 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진짜 가시방석이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보자 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초반에는 사실 견딜만 했어요. 아버님이 그래도 매너는 있으신 게 제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부러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셨고요. 애초에 저에게 거는 기대가 없으셔서 그런지 질문 같은 것도 잘 안 하셨고요. 그렇게 결혼 첫 1년은 편했어요. 인터넷에서 보면 시댁에서 못 괴롭혀서 안달이다.
시댁 때문에 정말로 미쳐버리겠다. 뭐 이런 말들이 흔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시댁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제가 결혼하고 1년 뒤 저에게 잘난 형님이 생기면서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가서 선을 보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짝을 찾아서 바로 결혼에 골인하게 된 거였어요. 형님이라는 분은 대기업 임원의 딸이었고 형님의 어머님은 안과 의사셨어요. 소위 엘리트 집안이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 다 성공하신 분들이었고 아버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보다 훨씬 형님이 자랑스럽고 눈에 들어온 거지요. 게다가 형님도 직업도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생긴 그때부터 아버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시댁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아이고 나는 어디 밖에 나가면 우리 큰며느리 이야기밖에 안 해요. 큰며느리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니까 막내 며느리 이야기할 시간이 없더라고. 사실 뭐 막내 며느리는 딱히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 우리 큰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내가 딱 바라는 며느리상이었어요. 어머, 아버님, 그렇게 대놓고 저를 칭찬하시면 저 민망해서 안 돼요. 그리고 동서한테 미안해서 저도 좀 마음이 그렇고요. 그래도 아버님, 이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형님은 아버님 앞에서 세상 착한 천사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이 밥을 다 먹고 침대에 들어가자 갑자기 저를 쿡쿡 찌르면서 어이 동서, 설거지는 동서가 하지? 내가 손에 물 묻힐 수는 없잖아. 아까 아버님 하시는 말씀 들었지? 그러니까 동서가 설거지는 하자 하면서 사람 속을 벅벅 긁더라고요.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지가 먼저 반말하고 뒤에서 명령하는 꼴이 진짜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좋은 이미지를 챙겨가니까 너무 분이 차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아이고 진짜 뭔 이런 여자가 내 형님으로 들어온 거야. 안 그래도 나는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나한테 돈이나 가난 이런 걸로 무시하는 사람 너무 싫어하는데 딱 그런 사람을 만나고야 말았네. 아 미쳐 내가 진짜로 라고 생각하며 울적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님의 형님과 저에 대한 차별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박스를 들다가 꼬리뼈랑 허리가 다친 상황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며칠 집안일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아버님이 전화가 와서 며느리, 이번에 김장하는데 꼭 와야 한다. 많이 해서 우리 12기 제1고교 친구들에게도 좀 나눠줘야 하고 나 아는 이사님한테도 김치 좀 챙겨줘야 해서 이번에 200포기 좀 넘게 사왔어. 애엄마는 애 돌보느라 김장에 못 오니까 막내 며느리 너가 꼭 와서 손 많이 도와야 한다. 너가 진두지휘를 해야 해. 너 장단지가 아주 굵어가지고 소처럼 밭도 갈게 생겼구만. 이라고 하면서 또 사람 체형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 저도 김장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육 삶거나 아니면 배추에 양념 묻히는 것만 좀 도울게요. 라고 말을 하자 아버님 수화기 너머로 귀가 떨어지듯이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 어디 그런 거짓부렁이를 치고 있어? 아니 아버님 정말이에요. 큰형님도 있잖아요.
큰형님한테 조금 더 일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돕긴 할 건데, 그냥 제가 아픈 상태라는 것만 알아달라고 말한 거예요. 네 형님이 김장 도울 그럴 사람이니? 많이 배운 사람한테 그런 거 시키는 것도 미안스러워. 토달지 말고 수요일날 단디 준비해서 오거라. 아프면 복대라도 차던가.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돈도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종처럼 부려도 되는 사람 취급을 하고 그 꼴이 너무나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저한테 아주 얄밉게 행동하면서 아버님 앞에서 아양을 부리는 게 또 그거대로 저는 짜증나고 화가 났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딱 가보니 어이구, 제 눈앞에 김장 200포기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김장 도우러 갔을 때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었는데 막상 눈앞에 200포기가 있으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아버님에게 아이고, 아버님 이거 언제 다 해요? 형님은 언제 오신대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오시면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형님은 내가 안 불렀어. 미안하더라고. 귀한 집에서 자란 딸 데려온 것도 미안한데 물 한 방울 안 묻힌 손으로 김장시키는 게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불렀어. 너가 좀 수고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와, 진짜 그때 저 열불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곧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쉽게 부리는 존재고 형님은 귀한 집에서 자랐으니까 막 부리면 안 되는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와,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를 겨우겨우 참고 저는 아픈 허리에 복대를 칭칭 감고 김장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진땀이 줄줄 나는 거를 겨우 참고 김치를 다 만들어 갈 때쯤 갑자기 집 문이 열리면서 가죽 부츠를 신고 잔뜩 꾸민 형님이 한 손에 수육을 사서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저 왔어요. 수육 맛있는 거 사와서 이거 물에 살짝 삶기만 하면 되어요. 어머머머, 김장 다 되어갔네요. 아유, 이거 어쩐다. 제가 도우려고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아버님, 그래도 저 배려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동서, 진짜 고마워. 나 아픈 거 배려해 줘서 이렇게 열심히 김장 담궈주고 내가 두고두고 갚을게 하면서 아주 아영을 떨더라고요. 형님이 아프긴 뭐가 아파요. 멀쩡해서 굽 10cm 부츠 신고 온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인가요? 아버님은 더한 게 우리 귀한 맏며느리 어서 쉬어. 내가 이거 데워올게 라고 하면서 형님을 소파에 앉히게 하고 저만 빼고 둘이서 수육을 먹더라고요. 뒤에서 쩝쩝 소리가 나는데 진짜 짜증이 나는 겁니다. 뒤를 확 돌아서 형님 맛있어요? 하니까 어머 동서도 먹어. 왜 안 먹고 있어? 나는 동서가 말도 없이 일만 해서 수육 안 좋아하는 줄 알았지. 하면서 아버님 다 보라고 대놓고 저에게 쌈을 하나 싸주더라고요. 아버님은 웃긴 게 김장 200포기한 저에게는 패닭같이 아주 질긴 고무닭은 집에 가져갈 때 가져가라고 챙겨주셨고 형님에게는 에이뿔 플러스 소고기를 싸주셨더라고요. 아,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람 끔 나누고 차별한 거죠. 형님은 끝까지 본인 착한 척 코스프레 했고요. 저는 입맛도 없어서 수육 몇 점 먹지도 않고 그냥 일만 박박 했습니다. 아버님은 김장이 다 끝나갔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잠깐 스트레칭 한다고 밖에 나가셨고 저는 화가 나서 그냥 김치통에 저희 가족 먹을 김치만 대충 싸가지고 집 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 형님이
갑자기 아버님이 나가자마자 말투를 싹 바꾸더니 완전히 싸가지 없는 투로 동서, 설거지는 하고 가야지. 이 많은 걸 누가 하라는 거야? 동서 일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스타일이네. 아, 뭐야 진짜. 라고 하면서 저에게 고무장갑을 팍 던지는 겁니다. 옷에 김치 국물이 튀었고 저는 화가 나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형님은 허리 아프지도 않으면서 거짓말로 일도 안 하고 저한테 설거지까지 시키는 거예요? 여우처럼 김장 다 끝났을 때 수육 사와서 마치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생색내고 제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그러니까 좋으세요? 라고 말하니 형님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럼 내가 동서랑 같은 급이야? 동서야, 없는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집에 시집 왔으면 몸으로 때우는 거고 나는 있는 집에서 왔으니까 여기서 대접받는 거야. 알겠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딜 바락바락 대들어? 동서가 아무리 나한테 화내고 불만해봤자 어차피 시부는 내 편이고 시부 첫째 아들 좋아하고 나 좋아해서 재산은 다 우리 거야. 넌 보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부 재산? 가질 생각도 없었어요. 갑자기 형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속으로 완전히 이 여자 여우네. 돈 노리고 겉으로는 착한 척, 뒤에서는 완전 여우짓하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뒤를 확 돌아 상종도 하기 싫다는 티를 내면서 집에 갔습니다. 속상한 저는 이날의 사건을 남편에게 말하고 시댁을 일부러 잘 안 갔어요. 남편도 사실 뭐라고 크게 중재를 하기 힘들었고 그냥 저의 말에 공감을 해주면서 당신이 힘들다면 시댁에 안 가도 된다고 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지요. 남편도 본인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장남보다 대학도 못 가고 직업도 변변치 않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남편을 아주버님보다 무시하는 것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찬밥 신세로 쓸쓸한 대접을 받고 있었고 형님의 실체를 모르는 아버님은 시간이 갈수록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아주 무한 애정을 주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완전히 180도 뒤집히는 일이 생기고야 만 거였어요.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나 할까요?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아버님은 혈압 문제도 있으셨고 항상 지병을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가면 돈이 덩어리로 들어. 다 늙었는데 지금 당장 사는 거에 지장 없으니 병원 안 간다. 병원 가서 병 발견하면 그게 더 골아픈 일이지.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아픈 데 없으니 나는 이렇게 살란다. 하면서 그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받으시고 박박 우기시는 그런 꽉 막히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결국 화를 불러일으킨 거였죠. 뇌출혈로 인해 쓰러지신 아버님은 바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고 한동안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채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가씨와 함께 특수학교에서 지내고 있었던 어머님이 소식을 듣고 올라와서 아버님의 병원에 있게 되었고 어머님이 없으면 생활이 힘든 아가씨도 함께 올라와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병간호하다가 갑자기 어머님 동생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급하게 그 빈소를 지키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미안한데 며느리들아, 너 시아버님 병실에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수진이도 꼭 좀 케어가 필요하니까 맏며느리랑 작은 며느리가 돌아가면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일주일만 해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알겠다고 했고 형님과 저는 번갈아 가면서 아가씨를 돌보면서 아버님 병실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터진 거였지요.
아가씨가 지체장애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엄마가 장애인이었으니까 주변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고 그들의 심정도 이해를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별 거부감 없이 아가씨랑 잘 놀아주었지요. 우리 수진이 아가씨, 아빠 아프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커야지. 안 그래?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지. 아빠도 힘내서 수진이 보려고 눈 뜨는 거야. 하면서 장애를 배려해서 천천히 말해주기도 하고 잘 놀아주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워낙에 있는 집안에서 공주처럼 고고하게 자랐으니 얼마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했겠어요. 아가씨가 지체장애이고 행동도 말도 이상하니까 만만하게 봐도 되는 상대인 줄 알고 막대한 모양이더라고요. 지체장애 아가씨가 저에게 막 나 여기 이마 때리고 또 허벅지 찌르고 꼬집고 그랬어. 내가 이상하다고도 그랬어. 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내 머리도 때렸어. 하면서 주어는 빼놓고 말하는데 저는 주인공이 누군지 알았지요. 뻔했지요. 형님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어머님이 오면서 아버님 병간호를 하게 되었고 저와 형님은 다시 일상생활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버님은 회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인지치료랑 언어치료를 받아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주 영악하고 뱀 같은 형님은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아버님, 제가 아버님 쓰러지시고 나서 얼마나 많이 걱정한 줄 알아요? 걱정에 밤잠 못 이루고 미칠 뻔했어요, 아버님.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아버님 제발 깨어나라고 기도하고 병실에서 떠날 줄 몰랐어요. 이렇게라도 정말 깨어나게 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제야 마음속에 있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눈물의 연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여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악마의 눈물을 보는데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역시 우리 며느리구나. 정말 진짜로 맏며느리가 내 눈에는 최고야. 아주 따봉이지 따봉.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맏며느리한테 특히나 두둑하게 챙겨줘야겠어. 잘난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그렇고 말고. 라고 하면서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열불이 터지던지요. 와, 진짜 세상 불공평하네. 나쁜 짓 다 해놓고 실세 앞에서 연기하면서 착한 척하는 형님이 콩고물 다 빨아먹고 양심적으로 행동한 나는 그냥 가난한 집안 출신에 별 볼 일 없는 여자라고 무시받는구나. 서러워서 진짜 지겨운 세상 이라고 생각하면서 체념을 할 때쯤 소위 제 인생에 기적이 펼쳐졌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진짜 웃기고 놀라운데 갑자기 아버님 병원 침대 밑에서 아가씨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저랑 형님은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는 엄청나게 똑 부러지는 소리로 아줌마! 바다 코끼리 아줌마! 아줌마가 나 때렸잖아. 우리 아빠 간호할 때 내가 장애인인데 돈만 축내는 애라고 하면서 구박했잖아. 내 귀도 잡아당겼잖아. 우리 아빠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허벅지도 막 찔렀잖아. 이 바보 아줌마야. 악마 아줌마야. 아줌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면서 형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겁니다. 아가씨가 장애를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로 성격이 순수하고 절대로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그리고 또 자폐아들 중에 특징이 기억력이 엄청 좋다는 거였어요. 천재에 가깝게요. 아가씨는 형님이 아가씨에게 구박한 대사들을 다 기억하면서 흉내를 냈어요. 으유! 아버님이 돈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뒤치다꺼리를 했겠어? 다 나랑 남편이 돈 때문에 이렇게 알랑방구 끼는 거지.
이 노인네는 쓰러진 김에 팍 죽어서 빨리 재산이나 내놓을 것이지라고 이 뚱땡이 바다 코끼리 아줌마가 말했지롱. 나는 다 기억하지롱. 아줌마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라고 하면서 폭로를 한 겁니다. 형님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폭로가 시작되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머, 아가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발뺌을 했지만 아버님의 눈빛은 이미 변한 상태였지요. 아가씨는 멈추지 않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 언니가 진짜야. 이 언니만 나 챙겨주고 엄마처럼 대해줬어. 이 언니한테 잘해줘, 아빠. 이 언니가 나 속상한 마음 달래줬어. 그리고 저 뚱땡이 코끼리 아줌마는 나 때리고 장애인이라고 무시했어. 내가 기억할 거야. 그리고 아빠 일어나면 다 잃을 거라고 맹세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면서 폭로를 줄줄이 한 겁니다. 그 폭로 내용 중에는 형님이 아버님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있었고 시댁에 대해서 친구와 전화로 뒷담 깐 내용도 30분간의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속사포 랩으로 줄줄이 말하면서 정말 남들이 가짜라고 반박도 할 수 없게 아가씨가 다 폭로한 거였어요. 아버님은 그게 진짜야? 어? 내가 철석같이 믿는 맏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진짜냐고? 하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형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때 아가씨가 형님의 뱃살을 움켜쥐면서 이 뚱땡이야. 코끼리 뚱땡이, 코끼리 똥냄새 나는 아줌마야. 아줌마, 우리 집 넘보지 마. 그리고 운동해, 운동하라고. 하면서 개망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피식피식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었고 자존심 상한 형님은 이성을 잃고 저에게 미쳤냐? 어따 대고 쳐웃어? 어머,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아니에요. 하면서 욕을 했네요. 형님의 그런 말투를 본 아버님은 아가씨가 한 말들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너, 내가 오냐오냐 하고 막내 며느리보다 더 챙겨줬더니 알고 보니 이런 꿍꿍이가 숨겨졌구나. 아이고, 뭐 이런 여우가 다 있나? 내 딸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것도 모를 뻔하고 내 딸 학대하고 무시하는 며느리한테 내 재산 다 줄 뻔했구나.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딸 말대로 뚱뚱한 바다 코끼리 옆였네야. 하면서 병실에서 형님을 내쫓았습니다. 형님은 결국 아무 해명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떠났는데 그때 아가씨가 딱 마지막 던진 한 방이 대박이었어요. 지체장애인 아가씨는 병원 복도를 막 뛰어가더니 갑자기 병실에 들어가서 여기 코끼리 지나가요. 엉덩이에 똥이 한가득한 뚱땡이 지나가요. 나 괴롭힌 악마 코끼리, 악마 바다 코끼리. 하면서 물개 소리를 내면서 거기 있는 환자랑 의료진들에게 형님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놀린 거죠. 진짜 형님 걷는 모습이 뒤에서 보면 바다 코끼리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들 빵 터져서 모두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형님은 민망해서 빠른 걸음으로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짓궂은 아가씨는 끝까지 따라가며 비상계단이 쩌렁쩌렁하게 바다 코끼리 엉덩이, 푸짐한 바다 코끼리, 악마, 악마 하면서 고함을 질렀네요. 저희 병실에서도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목청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장애가 있지만 알 거는 다 알고 자기 주장도 할 줄 알고 똑부러진 아이였던 거였지요.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형님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고 저는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일찍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따가 며느리 내가 따로 연락할게. 하면서 집에 가서 좀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지요.
그때 아가씨가 천사 언니다. 천사 언니 고마워요. 아빠 천사 언니 간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씩 웃으며 아가씨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내 한이 풀렸어요. 하면서 나지막한 말을 내뱉고 집에 갔지요. 집에 도착하니 아버님의 부재중이 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어서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하니 아버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어. 내 딸이 장애라는 것을 나는 창피해했고 애엄마한테 부탁해서 장애 막내딸은 다른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게 했지. 내 친구들이 내 딸이 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날 만만하게 보거나 불쌍하게 보는 눈빛이 무서웠거든. 그래서 내가 더 보이는 이미지에 집착을 했던 것 같다. 바보같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봤어야 하는데 겉모습 조건 같은 걸로 사랑 급을 나누고 그 때문에 막내 며느리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와, 철옹성처럼 단단한 자존심을 가질 줄 알았던 아버님이 저에게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하는 목소리를 낼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당황해서 네? 아니,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아무래도 내가 못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 맏며느리에게만 소고기주고 너에게는 패닥 준 거에 마음이 너무 걸리고 김장 독박 쓰게 한 것도 미안하고 그러네. 정말 내가 다 미안해.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다, 며느리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전부 다 갚도록 하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진심으로 말하시는 것 같아서 그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180도 바뀌어서 장애를 가진 아가씨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아가씨의 학교도 본가에서 가까운 곳으로 배정하여 떳떳하게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지요. 그리고 그간 장남과 차남을 차별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제 남편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달했네요. 그리고 아버님은 이후에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나의 차별적인 태도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악마를 일깨운 것 같다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너희들도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것인지 이제 알겠으니 재산 상속이나 이런 거는 일절 없는 걸로 하자고 딱 선을 그으셨습니다. 재산 상속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아주버님, 형님은 시댁에 오는 발걸음을 아예 멈추었고 그렇게 아버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을 정리하게 되었네요. 그 무엇보다 제가 좋은 거는 영악하고 능구렁이 같은 형님의 실체를 모두가 알게 된 것이네요. 만약에 형님의 실체를 사람들이 몰랐다면 저는 평생 동안 억울해서 시댁에 가는 게 지옥이었을 것 같네요. 이제는 시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가씨랑 제일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아가씨가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많이 돕고 있네요. 하여튼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면 언젠가 다 들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한결같이 나쁘던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한결같이 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태도 바꾸고 그러는 게 저는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네요. 여튼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한 방을 먹인 것 같아서 나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이다스러운 사건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